안녕하세요. 용감한 단기특강 달콤과학 진쌤입니다. 자, 우리 오늘 이 시간은 3단이죠. 오늘 이 시간은 이제 3단원에 대해서 정리하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3단원은 내용이 조금 많기 때문에 오늘 이 시간과 다음 시간에 걸쳐서 우리가 정리를 할 것이고요. 오늘 이 시간은 기권에 대한 부분과 그 다음에 대기 중에 물 부분에 해당하는 내용을 함께 정리를 해볼게요. 그래서 요 이제 단원에서 우리가 또 보게 될 용어들 한번 체크해 볼까요? 복답형용이라는 용어도 있고, 위도, 상대습도, 증발응결 이런 쉬운 용어들도 있고요. 기권이 뭘까요? 기권. 예전에 우리 공부했던 건데, 지구온난화, 성층권, 뭐 대륙권, 중간권, 무슨 권 해가지고 또 나와 있습니다. 10권. 포화상태, 포화수증기량, 이슬점 해가지고요. 다양한 용어들, 중요한 용어들이 굉장히 많이 지금 나타나 있습니다. 일단은 3단원의 흐름을 먼저 간단하게 살펴볼까요? 자, 3단원은요, 기권과 우리 생활이라는 단원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에서는 우리가 예전에 지구계에 대해서 정리했던 거 기억나요? 예전에 1학년 때 지구계 하면서 지구 안에는 이 공기를 구성하는 기권, 그 다음에 물을 구성하는 수권, 그 다음에 뭐 생물권, 외권, 뭐 이런 것들. 지권 이렇게 해서 여러 가지 권역들을 살펴봤는데 그 권역들 중에서 이 기권에 해당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일단은 이 공기를 이제 나타내는 거죠. 이 기권의 구조를 우리가 단계별로 차례차례 정리를 좀 해볼 것이고요. 자, 오늘 이 시간은 이제 대기 중에 수증기 해가지고요. 대기 중에 수증기가 사실은 물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부분까지 함께 정리를 할 거예요. 수증기에서 이제 포화 수증기량이라는 그러한 개념과 그 다음에 이슬점이라는 개념, 그다음에 상대 습도 구하는 거, 구름의 생성까지 오늘 이 시간에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또 용어를 중심으로 함께 개념 잡아보도록 할게요. 자, 그럼 일단은 먼저 우리가 첫 번째로 기권에 대한 내용부터 함께 정리해 볼게요. 자, 기권에서 이 기권이라는 용어, 단어는 무슨 뜻일까? 자, 기권은요, 방금 전에 얘기했던 공기들의 그 권역들, 공기들이 있는 그 공간 자체를 모두 다 기권이라고 우리는 부릅니다. 즉, 그냥 공기. 대기층? 이런 식으로 해서 알아두시면 돼요. 그 안에서 그러면 어떠한 이 이제 모습들이 나타나는가, 그것을 이제 정리하는 그런 단원이 되겠습니다. 일단은 우리가 지금 서 있는 이 공간에도 다 공기로 가득 차 있죠. 공기가 어마어마하게 많기 때문에 대기라고 우리는 부릅니다. 근데 이 대기는요, 어떠한 기체들로 이루어져 있을까요? 사실 이 공기는요, 혼합물이에요. 이거저거 다 섞여 있는 혼합물. 그래서 어떤 것들이 섞여 있느냐, 바로요, 여기 나와 있듯이 질소라는 기체, 질소 기체 알죠? 그죠? 뭔가를 과자 봉지나 이런 거 충전하는 기체도 질소 기체잖아. 78%나 됩니다. 엄청나죠? 78%면 100%에서 78이면 거의 대부분 이제 질소로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은 산소 기체. 우리가 이제 호흡에 사용하는 그러한 산소 기체가 21%가 됩니다. 자, 그럼 78 더하기 21 해봐요. 99죠. 99%가 다 이것으로 되어 있고 나머지 1%는 뭐 아르곤이나 이산화탄소 뭐 이런 기타 등등의 기체들로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게 바로 이제 대기의 조성이고요. 일단은 질소, 산소 이런 좀 많이 차지하고 있는 기체들은 다 알아둬야 됩니다. 요거는 기본적인 것이고요. 그 다음에 역할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기권에 있는 이 대기, 이 공기의 역할은 무엇인가? 바로요. 첫 번째, 생물체의 기체를 제공한다는 거야. 우리가 필요한 기체, 바로 산소 기체가 되는 거죠. 이것을 제공을 하고, 그 다음에 이 지구를요, 대기층이 쭉 해서 둘러싸고 있어요. 그래서 바깥에서 굴러오는 이러한 뭐 돌덩이들, 즉 운석 같은 경우, 이런 것들이 떨어지거나 또는 저기 태양빛에서부터 안 좋은 빛, 자외선 이런 것들이 자, 지구로 들어오려고 할 때 이 대기층이 막아준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유해한 빛 차단한다. 또는 운석이 지표면에 충돌하는 것을 막아줍니다. 완벽하게 막 다 막아준다기보다는 공기도
알갱이로 이루어져 있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돌덩이가 떨어질 때, 운석이 떨어질 때요. 운석과 공기 알갱이들과 마찰이 막 일어납니다. 그래서 운석이 다 타버려요. 다 타가지고 내려오는 것이 많이 없다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해서 알아볼 수 있었고, 그 다음에 지구의 기온을 따뜻하게 유지시켜주는, 즉 보온 역할도 한다는 거. 보온의 역할. 그 다음에 저위도와 고위도 지방의 기온 차이를 또 줄여주는 역할도 합니다. 이 공기가요, 얘네들이 서로 움직여. 한 곳에 계속해서 딱 지정돼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얘네가 계속해서 왔다 갔다 하는데 그 와중에 이런 기온 차이를 줄여준다는 거죠. 추운 곳에 있던 거 따뜻한 거로 내려오기도 하고, 따뜻한 곳에 있었던 공기가 추운 곳으로 옮겨가기도 하면서 어느 정도 이제 온도가 조금 차이가 벌어지는 것을 좀 막아주는 그러한 역할을 또 한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기권의 역할, 이 대기층의 역할을 한번 간단하게 살펴봤고요. 자, 굉장히 중요한 거 나옵니다. 시험 문제 아주 단골이고요. 이거는 기본적으로 다 알아둬야 되는 용어예요. 굉장히 많죠? 기권의 구조와 특징이에요. 지구를 지금 공기가 둘러싸고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죠? 이렇게 둘러싸고 있는데 이 둘러싸고 있는 공기층 자체 층별로 얘네들이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느냐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기권을요, 층으로 한번 나눠봤는데 몇 층이 나오느냐? 4개의 층이 나옵니다. 4층. 4층이 나와요. 근데 이것을 어떻게 해서 구분했느냐? 바로 높이에 따른 기온 변화. 높이에 따른 기온 변화로 우리가 이 4개의 층으로 구별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기온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떨어지는 구간도 있고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기온이 높아지는 구간도 있어요. 그 구간이 왔다 갔다 한다는 거야. 왔다 갔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렇게 되면서 4개의 층으로 완성이 되는데 지금부터 함께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우리는요, 여기에 서 있어요. 땅에 서 있는 거죠. 그죠? 지금 여기 땅에 이렇게 해서 존재하는데 높은 산에 올라가면 어때? 춥죠. 그죠? 높은 산에 올라가면 기온이 뚝 떨어져. 그만큼 얘가 높이가 높아지게 되면은 땅과 즉 멀어지게 되면은요. 태양빛이 땅으로 들어와서 여기 땅에서 나오게 되는 그 복사 에너지가 줄어들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제 전해지는 그 에너지가 줄어들기 때문에 우리는 추위를 느낍니다. 즉 높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추워지는 온도가 내려가는 그 구간이 있어요. 그래서 그 구간을 우리는 어떤 권역이라고 부르냐면 대류권이라고 불러요. 대류권. 대류라는 거 들어봤죠? 어떤 거야? 대류. 뜨거운 거는 위로, 차가운 거는 아래로 왔다 갔다. 그죠? 움직이는 그렇게 되면서 이제 열을 전달하는 그러한 것을 우리가 대류라고 하는데요. 이 대류권에서 대류 현상이 나타난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대류 현상. 높이 올라갈수록 기온이 하강된다는 거예요. 봐봐. 생각해 본데. 높은 곳이야. 우리는 대류라고 하면은 뜨거운 것, 열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게 위로 올라가는 거잖아요. 근데 차가운 공기가 위에 존재하고 있어. 그럼 어떻게 될까? 차가운 공기가 아래로 내려오는 현상이 나타나겠죠. 그렇게 되면서 다시 뜨거운 공기 밀어내서 위쪽으로 올라가겠고요. 그렇게 되면서 왔다 갔다 대류 현상이 굉장히 잘 일어나는 구간이 되겠습니다. 알겠죠? 대류 현상 그렇다고 일어난다고 해서 위에가 따뜻해지고 그런 것은 아니야. 왜냐하면 이 땅에서부터 지금 올라가는 거잖아요. 그죠? 아까 전에 선생님이 얘기했듯이 이 땅 자체는 왜 이렇게 온도가 높느냐. 태양빛이 들어와서 그 태양빛이 우리 이 땅에서부터 이제 딱 저장됐다가 올라오는 그런 에너지가 지구 복사 에너지가 이렇게 계속해서 우리에게 전달되기 때문에 땅에 가까울수록 좀 더 따뜻하다라고 보시면 돼요. 오케이. 그래서 여기서는 대류 현상이 나타난다. 대류권. 기상 현상들이 여러 가지가 나타납니다. 왔다 갔다 하면서 날씨 현상들. 공기도 가장 또 많이 공기 알갱이들 많이 분포하고 있는 곳이 대류권이에요. 우리 막 산 높은 곳에 올라가면은 숨 못 쉬어가지고 막 공기통, 산소통 가지고 다니는 그런 산악인들 혹시 TV에서 본 적 있어요? 높은 산에 올라가게 되면은 공기가 부족해. 그만큼 이 공기 알갱이도요, 바로 땅에 가까울수록 더 많이 존재한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공기의 75%가 다 분포하는 구간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0에서부터 11km 정도까지의 구간이 되겠고요. 자, 그 다음 구간은요, 바로 성층권이 되겠습니다. 성층권. 이름 기억해 주세요. 성층권.
성층권은요, 기층이 굉장히 안정해. 왜 안정하냐? 바로 얘네가 온도 변화가 거의 없고, 게다가 오존층이 이 성층권에 존재해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높이 올라갈수록 기온이 상승해. 그러니까 높이가 높은 곳은 온도가 높아. 높이가 낮은 것은 온도가 낮아. 얘에 비해서. 그럼 어떻게 돼? 대류 현상이 안 일어난다는 거예요. 위아래로 공기가 왔다 갔다 옆으로도 왔다 갔다 안 일어납니다. 그래서 얘네들은 매우 안정한 층이기 때문에 비행기 항로로 이용해. 비행기가 쭉 해서 처음에 이렇게 해서 올라갑니다. 올라가서 어디까지 올라가느냐? 구름 뚫고 올라가서 성층권에서 비행기가 쭉 해서 움직여요. 성층권까지 진입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비행기가 막 흔들리는 경우가 많은데 성층권에 딱 하고 이제 올라가면은 이 비행기 항로 여기 보이죠? 그죠? 올라가면은 비행기가 굉장히 안정적으로 슉 해서 가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한번 나중에 비행기 탈 그런 기회가 온다면 생각해 보세요. 자, 오존층이 태양의 자외선을 흡수합니다. 오존층 자체가 지금 여기 이 층이 존재를 해요. 오존층이. 그래서 이 오존층은 O3인데요, O3. 우리 산소는 O2죠? 그죠? 오존층은 O3예요, O3. 여기에서 이 태양 복사 에너지를 계속해서 태양의 자외선을 막 흡수를 하는 겁니다. 자외선을 흡수해서 막아주기 때문에 우리가 어느 정도 살 수 있는 거야. 만약에 이것을 막아주지 않았다면 우리는 막 피부암 이런 것들이 많이 걸릴 거예요. 오존층이 다 막아주고 있다라는 거. 어느 정도는. 그래서 여기에서 자꾸 그 열이 자꾸 흡수가 되니까 올라갈수록 얘네가 좀 열이 좀 많이 발생을 해서 얘네가 조금씩 높아진다라고도 볼 수 있겠고요. 자, 그 다음은 중간권이 되겠습니다. 이제는 다시 반대로 온도가 높아지면, 여기서 이 높이가 높아지면서 온도가 다시 낮아지는 그런 구간이 나타나요. 마치 대류권처럼. 그래서 대류 현상이 나타나기는 합니다. 높이 올라갈수록 기온이 하강돼서. 유성 출현하고요. 대신에 여기 안에는 공기가 그렇게 이 대류권보다는 많지가 않죠. 그렇죠? 자, 그 다음은 마지막 이 80km에서부터 저 거의 끝까지 굉장히 막 높이까지 올라갑니다. 자, 거기까지를 우리는 열권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열권. 1000km 막 이렇게.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죠. 여기는 100까지밖에 안 나왔는데 이제 여기서부터 거의 이제 공기 끝까지를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에서 이제 오로라도 관측이 되고 공기가 희박한 상태의 전리층, 밤낮의 기온차가 굉장히 크다라는 거. 태양빛이 그대로 비추는 곳은 따뜻하다가 비추지 않으면 굉장히 차가워지는 그러한 이제 구간이 되는 거죠.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 기권을 총 4개의 층으로 나눠볼 수 있고요. 이 층의 이름들 당연히 기억을 해야 되고 각각의 특징들 더 자세히 잘 기억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본 개념 진도 강좌에서 선생님이 이 부분에 또 자세히 설명을 제대로 잘 해줄 거예요. 알겠죠? 자, 명칭들, 용어들 잘 기억해 주세요. 자, 그 다음 두 번째로는 바로 지구의 복사 평형이 되겠습니다. 복사 평형. 태양 복사 에너지라고 이야기를 하죠. 우주에는 아무 그런 물질이 존재하지 않는데 태양빛 자체가 그대로 전달이 되죠. 그래서 이렇게 그대로 전달이 되는 거지. 복사되어서 열이 전달되는 방법이다라고 했는데 지구로 들어오는 태양 복사 에너지가 그 복사 에너지가 우주로 다시 반사가 됩니다. 이러한 공기층에 의해서 대기층에 의해서 우주로 또다시 이제 30% 정도는 반사가 되고요. 구름 및 대기, 구름과 대기층에 이렇게 흡수가 된다든지 또는 지표면까지 흡수가 된다든지 이러한 흡수되는 것이 약 70% 정도라는 거예요. 근데 이 70%가 계속해서 쌓이게 되면 지구는 너무 뜨거워서 터질 거예요. 근데 계속해서 흡수되는 것이 아니라 흡수된 만큼 다시 방출이 돼요. 그래서 우주로 방출되는 지구 복사 에너지도 역시나 몇 퍼센트? 70%라는 거. 자, 그래서 그림이 여기 나와 있죠. 태양 복사 에너지를 100%라고 봤을 때, 자, I에 반사되는 거 30, 그러면 들어오는 건 70이라는 거죠. 그죠? 70 중에서 20%는 대기와 구름에 흡수되고, 50%는 지표면에 흡수가 됩니다. 그래서 어찌되었건 이 안으로 들어오는 게 70%인데, 지구 복사되는 것이 70%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이루어지느냐? 평형이 이루어진다. 그래서 어느 정도 이러한 평균 기온이 계속해서 유지가 될 수 있는 이유는 우리 이러한 지구의 복사 평형이 잘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라는 사실 잘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내용 어렵지 않죠? 그렇죠? 그런 내용들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자, 그 다음은요, 바로 위도에 따른 복사 에너지의 양이 되겠습니다. 위도. 자, 위도가 뭘까요? 우리 지구에서 보게 되면은 가로선이 있어요. 가로선. 그 가로선이 바로 위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적도는 이제 위도가 0도인 부분이 되는 것이고, 극지방은 이제 위도가 거의 이제 90도가 되는 거죠. 그죠? 근데 그 위도별로 복사 에너지가 지금 다르게 나타난다라는 거. 당연한 얘기인 거죠. 지금 여기에서 태양빛이 지구로 들어오는 요 햇빛을 쫙 해서 그려놓은 그림이 되겠습니다. 지구는 둥그니까요. 태양빛이 어느 곳에서나 평행하게 공평하게 들어오기는 하지만 이쪽 부분에서는 태양빛이 막 수직으로 막 쫙 하고서 들어와. 그러니까 태양빛이 굉장히 세게 막 들어오는 반면에 이쪽 부분에서는 굉장히 비스듬하게 들어온다는 거야. 그럼 비스듬하게 들어오게 되면은 이 에너지가 그렇게 많이 전달이 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극지방은 굉장히 춥고 적도 지역은 굉장히 더운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기 그래프를 보게 되면은요, 여기가 이제 극지방이 되는 것이고요. 여기가 이제 위도 0도인 적도 지역이 되는 겁니다. 자, 적도 지역은요, 너무나 태양 에너지가 많이 들어와. 지구 복사 에너지로 나가는 것이 이제 방출하는 지구 복사 에너지가 이렇게 있기는 하지만 남는 에너지가 생깁니다. 너무 뜨겁기 때문에. 남는 에너지. 자, 그 다음에 극지방을 중심으로 해서 또 이쪽. 약간의 고위도 지방이라고 하죠. 그죠? 고위도. 숫자가 조금 높으니까 고위도 지방에는 이제, 얘는 오히려 이제 에너지가 부족한 거죠. 그죠? 방출하는 지구 복사 에너지가 더 많은 거야. 흡수하는 태양 복사 에너지보다 방출하는 게 훨씬 더 많기 때문에 에너지가 조금 부족하다라는 것이 되겠습니다. 근데 얘네가 계속해서 이런 식으로 가만히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뭐 기권 이런 것들에 의해서 자꾸 뭐 옮겨지면서 살짝 에너지들이 이동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1학년 때 배웠던 수권 기억나죠? 그죠? 물들도 계속해서 움직이게 됨으로써 이러한 에너지들을 전달해 줌으로써 좀 더 공평하게 이렇게 조금 나눠지게 된다라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고위도, 위도 38도 부근 이제 우리나라 부근이 되는 거죠. 저위도 이렇게 했을 때 저위도는 적도 부근, 태양 복사 에너지가 지구 복사 에너지 양보다 훨씬 더 조금 많다. 과잉이다. 여기는 지구 복사 에너지가 오히려 더 많다. 에너지가 부족하다. 라고서 보시면 돼요. 하지만 평균적으로 봤을 때 여기에 있는 면적과 여기에 있는 면적이 대략 이제 비슷한 거죠. 그죠? 평균적으로 봤을 때 얘네들이 다 비슷해진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합쳐놓게 되면은. 알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잘 정리를 해볼 수가 있었고요. 자, 그 다음은 바로 탄소순환과 지구온난화라는 개념이 되겠습니다. 탄소순환과 지구온난화. 아무래도 이제 기권에 대해서 배우는 단원이기 때문에 뭔가 이렇게 공기오염 이런 것들 신경 써줘야겠죠. 그죠? 자, 탄소순환이 뭐냐면 탄소 성분이 말 그대로 순환하는 거예요. 지금 여기 그림만 하나 선생님이 넣어놨어요. 딱히 뭐 설명보다는 그림 보면서 이해하는 것이 훨씬 더 좋습니다. 우리 뭐 생물권, 수권, 지권 해가지고 기권해서 나와 있는데 기권의 탄소 형태로 존재하는 것이 바로 이산화탄소예요. 그죠? 이산화탄소 우리 어떻게 쓰냐? CO2라고 적죠. 그죠? CO2 형태로 쭉 하고 있는데 이 CO2가 그러면 왜 생겼느냐? 물론 동물의 호흡에 의해서도 생깁니다. 호흡에 의해서. 또한 화석연료를 계속해서 연소시키다 보니까 그지? 연소시킬 때 이산화탄소가 계속 공급이 되죠. 안 좋은 거야. 너무 많이 나오니까. 자, 이 이산화탄소가요. 수권에 물에 녹기도 합니다. 이산화탄소가 물에 들어가기도 해요. 녹아 들어가. 자, 그러면서 이런 것들이 물에 들어가면서 이 탄소 성분에 의해서 탄소 성분들이 산호나 조개 껍데기를 또 형성하는 데 또 역할을 한다는 거야. 이런 성분 자체가. 성분들이 막 이용이 되기도 하고요. 이러한 생물권들이 또 죽어가지고 화석연료가 된다든지 또는 석회암을 형성한다든지 이런 성분들이.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내가 또 땅에서 이 지권 이러한 부분에서도 이렇게 해서 또 탄소 성분이 나타나기도 하고 수권에서도 탄소 성분이 있고 생물권에서도 기권에서도 탄소 성분이 계속해서 순환한다라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이 순환이 굉장히 일정하게 잘 유지가 돼야 되는데 문제는 무엇이냐? 우리가 너무 이 기권에 뱉어주는 이산화탄소 말고 그냥 탄소, 그죠? 그런 것이 너무 많다는 거야. 호흡
정도로는 사실 괜찮아요. 근데 문제는 이런 연료 사용으로 인해서 이산화탄소 양이 굉장히 급증한다는 거. 그렇기 때문에 뭐가 발생해? 지구온난화가 발생한다라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 지구온난화가 뭘까요? 대기 중에 온실기체의 증가. 온실기체 가장 대표적인 거 방금 전에 살펴본 이산화탄소가 되겠습니다. 온실기체의 증가로 온실 효과가 강화되어서 지구 평균 기온이 높아지는 현상. 이 이산화탄소라는 것은요, 공기보다 무거운 성질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많아지게 되면 아래쪽부터 차곡차곡 쌓이게 됩니다. 쌓이면서 보온 현상이 아주 잘 일어나는 거야. 그래서 한번 들어온 그 태양 복사 에너지가 제대로 잘 안 빠지는 거죠. 금성 같은 경우는 왜 그렇게 반짝반짝 빛나느냐? 대기 중에 거의 대부분이 이산화탄소예요. 금성의 대기가. 그래서 이제 이산화탄소가 많아지게 되면은 굉장히 이제 보온 현상이 이제 크게 일어나게 되면서 전체적인 그 평균 기온이 올라간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그러한 내용들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는데, 역시나 이제 지구온난화 이런 것을 우리가 안 하기 위해서 뭐 환경적으로 좀 노력하자라는 것으로 또 이렇게 마무리해보는 그러한 단원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요, 이제 본격적으로 대기 중에 물 단원 이제 들어갑니다. 새로운 요 이제 3단원에서 새로운 단원이 되는 것이고요. 물에 대한 내용이 돼요. 물의 뭐 수증기 뭐 이런 것도 되고요. 공기 중에 있는 수증기. 오케이. 자, 그럼 여기에서 우리가 또 살펴볼 단어는요, 이미 나와 있지만 바로 증발과 응결이라는 현상이 되겠습니다. 증발과 응결. 뭘까요? 예전에 다 배웠던 내용이야. 그지? 우리가 애기였을 때 다 정리했던, 초등학교 때 다 정리했던 단어예요. 증발은요, 바로 물의 표면에서 물이 수증기로 변하는 현상이에요. 물 떠다 놓지? 그러면 얘가 자동적으로 물의 양이 줄어듭니다. 왜 줄어드느냐? 이 표면, 공기와 맞닿은 이 표면에서 자동적으로 지네들이 알아서 수증기로 변해서 가버리거든. 그래서 증발이 된다라고 표현을 하고, 응결은 그럼 무엇이에요? 응결은 반대 상황인 거죠. 그죠? 응결은 공기 중에 있던 수증기가, 눈에 안 보이죠? 그죠? 수증기가 물방울로 다시 변하는 현상이에요. 자, 근데 봐봐. 증발은 물이 수증기로 되어야 돼. 우리 물을 수증기로 변화시키려면 뭐가 필요할 것 같아요? 바로 열이 필요합니다. 열을 가해줘야 돼. 근데 물론 이렇게 가만히 놔둬도 알아서 수증기로 되는 이유는 이 표면에 있던 물방울들이 지들이 알아서 주변에 있는 열을 흡수해가지고 수증기로 변한다는 거예요. 어찌되었건 그래도 열은 지네들이 알아서 충족을 하는 거지. 근데 응결은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응결은 열을 가지고 있는 수증기가 오히려 열을 빼앗겨야 돼. 좀 차가운 상황이 되면은 다시 물방울로 변한다라는 것이 되겠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 증발과 응결 정확하게 기본 개념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우리 또 용어를 기억을 해줘야 될 것은 바로 포화 상태라는 것과 포화 수증기량이라는 요 용어가 되겠습니다. 포화 상태, 포화 수증기량. 우리 언제 포화 상태라는 거 많이 쓰지? 밥 많이 먹었을 때. 난 더 이상 포화 상태야 못 먹어.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경우가 뭐 많지는 않겠지만 한 번쯤은 있을 겁니다. 포화 상태. 자,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대기 중에 있는 수증기가요. 더 이상 못 들어가는 경우가 있어요. 계속해서 사실은 이 공기 중으로 그 사이사이로 수증기가 들어갈 수 있는데 더 이상 들어가지 못하는 그 경우가 있다는 거야. 근데 그 경우는요. 얘네가 온도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거. 자, 포화 상태 볼게요. 어떤 온도에서 온도에 따라 달라지니까 이거를 제시를 해줘야 되는 거죠. 어떤 온도에서 공기가 수증기를 최대한 포함하고 있는 상태다. 최대한 포함하고 있는 거. 20도에서 최대한 포함하고 있는 거. 그 다음에 25도에서 최대한 포함할 수 있는 양. 조금 다르다는 거. 그래서 요거 어쨌든 그 해당 온도에서 수증기를 최대한 포함할 수 있는 그 상태, 포화 상태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포화 수증기량이라는 거 한번 볼게요. 포화 수증기량은 포화 상태의 공기 1kg 속에 들어있는 수증기의 량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의미는 똑같은데 얘는 양 자체를 그램으로 표현하는 거다. 얘 포화 상태야. 그럼 그 포화 상태 포화 수증기량은 어때? 얼만큼 있어. 이 온도에서 얼만큼 있어. 이렇게 해서 이야기를 할 수 있다는 거.
포화 상태에 꽉 차 있는 거, 그러면 그 꽉 차 있는 그 수증기량이 얼만큼 되느냐? 포화 수증기량만큼 있다. 알겠죠? 자, 기온이 높을수록 포화 수증기량이 증가합니다. 아무래도 기온이 높게 되면은요, 이 공기들, 알갱이들 사이사이의 거리가 더 멀어집니다. 그만큼 그 안에 더 많이 들어갈 수 있다라고서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알겠죠? 자, 그래서 포화 수증기량에 대한 개념도 함께 쭉 정리를 해봤습니다. 자, 이 포화 수증기량 부분에서는요, 또 그래프 분석을 해서 포화 공기와 불포화 공기, 불포화 상태 뭐 이런 것들을 좀 분류할 수 있는 또는 구분할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을 좀 길러줘야 됩니다. 어렵진 않아요. 그래프가 나온다고 해서 무조건 어려운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쉽습니다. 자, 포화 공기, 포화 상태는 뭐예요? 포화 상태? 지금 여기에 이 A라는 지점에 지금 공기가 있어요. A 공기. 그럼 이 A 공기는 포화 상태일까? 아니죠. 지금 이 그래프는 포화 수증기량을 나타내는 곡선이에요. 포화 수증기량 그램 수로 나타낸다 그랬어. 1kg 속에 들어있는 수증기량. 그래서 킬로그램, 여기는 그램. 그램 퍼 킬로그램 나타내는 거죠. 그죠? 그래서 요거는 수증기량이 되는 것이고 여기는 온도예요. 이 해당 온도에 해당하는 포화 수증기량 요 곡선을 쫙 해서 나타낸 것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포화 공기는 무엇인가? 바로 이 위에 여기 위치에 있는 공기들. 여기 위치에 있는 이 수증기량. 여기가 바로 다 포화 공기이다 라고 할 수 있겠죠. 그죠? 그래서 포화 수증기량 곡선상에 있는 공기에서 여기는 빛이 안 나와 있는데 이거는 생각하지 마세요. 그래서 이 곡선상에 있는 공기를 다 포화 상태의 공기다. 수증기량. 그죠? 그렇게 해서 표현을 하고 불포화 공기는 누구냐? 바로 요 A가 되는 거죠. 그죠? 포화 수증기량 곡선 아래에 있는 공기. 곡선보다 아래에 있어. 덜 채워졌다는 거예요. 만약에 지금 여기 나온 요 그래프처럼 25도의 공기에서 원래는 요만큼 수증기량이 20g 들어갈 수가 있어. 20g 들어갈 수가 있는데 이 A라는 공기는 지금 옆에로 해보니까 12g밖에 안 들어있네. 그럼 몇 그램 더 들어갈 수 있어요? 수증기가 8g 더 들어갈 수가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얘는 불포화 수증기, 불포화 공기이다. 이렇게 해서 불포화 상태이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알겠죠? 그죠? 그래서 이 불포화 상태의 공기를 그렇다면 포화시키는 방법이 있어요. 이미 그래프에 잘 나와 있어. 어떤 방법이 있느냐? 바로 온도를 낮추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얘를요. 12g 들어있는 얘를 25도 말고 12g이 포화 상태인 상태의 온도 15도까지 온도를 내려주는 거야. 그러면 12g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온도만 내려가니까 얘는 포화 상태가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얘를 다시 온도 내리는 것이 아니라 그냥 여기다가 수증기를 더 공급해줘. 8g 수증기를 더 공급해주는 거야. 그래서 20g을 맞춰준다는 거죠. 그래서 두 가지 방법, 온도 낮추거나 수증기를 공급을 해서 포화 상태인 공기를 만들 수가 있다라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포화 수증기란 곡선 파악하는 거 굉장히 중요하고 잘 나옵니다. 그래프 익숙하게 잘 만들어주세요. 알겠죠? 자, 그 다음에 또 굉장히 중요한 개념 또 나옵니다. 자, 어떤 개념이냐면 바로 짜잔! 이슬점이라는 개념이에요. 이슬점이라는 용어. 이슬자가 들어가서 굉장히 정감 있고 되게 막 예쁘고 막 그럴 것 같은데 이 부분을 공부하다 보면은 되게 막 싫어할 수도 있어. 하지만 이게 어려운 것이 아니라 제대로 기본 개념을 잘 잡아줘야 돼요. 이 부분. 잘못 잡으면은 굉장히 헷갈리는 부분입니다. 이슬점. 자, 이슬점이 뭔가 한번 볼게요. 말 그대로 우리 응결의 대표적인 현상이 뭐예요? 응결은 수증기가 물이 되는 현상인데 그것의 대표적인 현상이 이슬이 생긴다는 거. 항상 이슬 생긴다는 그 내용은 항상 예를 들어서 꼭 나옵니다. 응결 현상의 예 중에서. 맞죠? 그래서 그 이슬이 대표돼가지고 이슬점 해서 나타나는데 이슬점이라는 것은요. 공기가 냉각될 때, 즉 열을 빼앗길 때 응결이 되겠죠. 응결이 시작되는 온도를 이슬점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즉 이슬이 생기기 시작하는 온도를 이야기를 하는 거야. 이슬이 시작되는 온도.
이슬이 시작되는, 이슬이 생기기 시작하는. 자, 이슬점은요. 그리고 또 한 가지. 현재 수증기량이 많을수록 이슬점은 높다. 무슨 말이냐? 지금 현재 수증기량이 굉장히 꽉 차 있어요. 여기 되게 습해. 그러면은 이 습한 상태에서 온도를 정말 막 1도, 1도 팍 하고 내리더라도 이슬이 막 엄청, 여기 막 물방울 엄청 생기는 거야. 그러면 얘는요, 지금 현재 만약에 예를 들어서 뭐 30도라고 했을 때 29도만 되더라도 이슬점이 팍 하고 돼버리는 거예요. 왜냐? 지금 현재 여기 수증기량이 많기 때문에. 현재 수증기량이 많을수록 이슬점이 높다. 만약에 현재 수증기량이 별로 없어. 아까 전처럼 꽉 차 있지 않아. 그렇다면 1도 내린 29도에서도 이슬이 안 생길 수가 있어요. 그러면 그 상태에서는 더 온도를 내려봐야겠지. 한 23도까지 내리니까 이슬이 생기기 시작했어. 물방울이 생기기 시작했어. 그러면 그 상황에서의 이슬점은 23도라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이 이슬점이라는 것은 현재 수증기량의 영향을 직방으로 받는 이것이다. 그 온도이다. 알겠지? 현재 수증기량의 영향을 받는다. 많을수록 이슬점이 높다. 온도가 높은 상태에서도 금방 이슬이 되어버린다. 라는 뜻이에요. 자, 그럼 응결량을 한번 볼게요. 이것도 굉장히 쉬운 개념인데 응결량은요. 이러한 요 곡선, 포화수증기량의 요 곡선이 또 나왔습니다. 여기에서 얼만큼 온도까지 내렸을 때 응결량, 즉 이슬이 된 그 물방울의 양이 얼만큼인가 그것을 계산을 해보는 거예요. 너무 쉬워. 여기 지금 봤을 때 응결량이라는 것은 현재 수증기량에서 냉각된 온도에서의 포화 수증기량을 빼주면 돼요. 예를 들어가지고 지금 C가 되겠습니다. C. 그럼 C에 지금 여기서는 수증기량이 안 나왔는데 예를 들어서 아까 전에 봤던 20이라고 해볼게요. 여기는 12라고 해볼까요? 그러면 이 C를 이쪽까지 지금 요 지점까지 온도를 낮춰. 온도를 낮추게 되면은 얼마만큼의 응결량이 생기느냐? C는 물론 이 포화 상태 여기 곡선에 존재하지는 않지만 어찌되었건 20g 지금 들어있다는 거잖아. 그지? 그럼 20g에서 여기까지 지금 온도를 낮췄어요. 그럼 12g밖에 못 들어가 지금 상황에서. 그럼 20에서 12. 현재 수증기량 20에서 냉각된 온도. 여기 해당하는 포화 수증기량 12g 빼주게 되면 8g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이 C 공기를 온도를 낮추게 되면 요까지 낮추게 되면은 8g이라는 응결량이 나온다는 거야. 알겠니? C 공기. 그러면 요 지점, C 공기 옆에 요 지점에서 이렇게 해서 낮췄을 때는 얼만큼 나올까? 요 지점에서 똑같은 곳까지 낮췄을 때 똑같죠. 요 지점엔 여기든 다 현재 수증기량이 20g이라는 거예요. 알겠지? 그래서 여기서 20에서 12 빼니까 8g 나온다는 거. 응결량 간단히 구해볼 수가 있습니다. 할 수 있겠죠? 화이팅! 자, 그래서 이슬점과 응결량 해서 살펴봤고요. 자, 그 다음 또 중요한 개념은요. 바로 상대습도라는 것이 되겠습니다. 끊임없이 중요한 개념이 나온다. 상대습도. 자, 이 상대습도라는 것은요. 바로 정말 말 그대로 상대적인 습도야. 이 안에 지금 얼마만큼의 수증기가 차 있느냐. 현재 기온의 포화 수증기량. 현재 기온에서 꽉 찰 수 있는 그 수증기량 분의 지금 현재 존재하고 있는 실제 수증기량 얼만큼 차지하고 있는지 곱하기 100 하면은 퍼센트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상대 습도. 자, 상대 습도는 그러면 어떻게 해서 측정을 하는가? 요거는 우리가 초등학교 때 다 했었던 내용이 되겠습니다. 바로요. 요거를 이용을 하는 거야. 간단하게. 바로 건습구 습도계를 이용을 한다라는 것이 되겠습니다. 기억나요? 가물가물하죠? 건습구 습도계. 자, 이거는요. 건습구 습도계라고 해서 뭐 어떤 엄청난 것이 아니라 온도계 2개만 있으면 돼. 집에서 다 만들 수 있어. 온도계 하나는 그대로 두고 하나는 젖은 헝겊의 끝에 구부를 감싼 다음에 그 헝겊을 살짝 마르지 않도록 물에다가 담가 놓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건구 온도계, 습구 온도계. 그래서 만약에 요 공간이 건조하다라고 하면 여기 있는 젖은 헝겊에서 물들이 많이 증발할 테니 증발할 때 아까 전에 열 흡수해서 간다 그랬죠. 그죠? 열을 많이 빼앗아 간단 말이야. 그래서 건조하면 건조할수록 물이 많이 증발되면서 이 비습구 온도계의 온도를 많이 떨어뜨린다라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A와 B의 온도 차이가 심하게 나면 그만큼 이 장소는 건조하다. A와 B의 온도 차이가 없어. B가 전혀 온도가 안 내려갔어. 그 말은 이 공간이 지금 수증기로 꽉 차 있는 포화 상태다. 절대로 증발을 하나도 안 한다라는 것이 되겠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러한 건습구 습도기를 이용해서 습도를 측정을 해서 각각의 건고온도, 습고온도 측정해서 습도표가 있어요. 거기서는 습도표로 찾아보는 것만 잘 하면 됩니다. 이거는 굉장히 쉬운 것이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맑은 날의 기온, 습도, 이슬점의 변화예요. 이거는 이제 아까 전에 봤던 이슬점과 통합적으로 좀 정리를 해보는 개념인데요. 하루 동안에 기온이 가장 높은 데가 언제야? 낮이죠. 낮에 한 2, 3시쯤. 그때가 기온이 가장 높은데 그때 기온이 가장 높기 때문에 온도가 높아지면 그만큼에 해당하는 거기에 들어가는 포화 수증기량이 커지잖아. 그지? 포화 수증기량은 커지는데 지금 현재 존재하는 이 공간에 존재하는 그러한 이 수증기의 량 자체는 그렇게 크게 변화가 없어요. 물론 너희들 뭐 교실이나 뭐 또는 너희들 방 안에 이런 수증기량은 조금씩 다를 수가 있는데 전체 지구 전체로 봤을 때 바깥의 공기를 봤을 때 그 안에 있는 수증기의 량 자체가 그다지 막 엄청나게 갑자기 누군가가 수증기를 막 엄청 뿌려주거나 그러지 않는 이상 대략 비슷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수증기량은 그대로인데 온도만 올라가서 포화 수증기량은 더 많아질 수 있어. 그러면은 습도가 빵 하고서 내려간다는 거지. 그래서 한 낮에는 기온이 제일 높은 낮에는 습도가 제일 낮다. 제일 낮은 상태. 이슬점은 아까 전에도 얘기했듯이 얘네가 공기 중에 있는 수증기량 자체가 그다지 크게 양 자체는 변화가 없기 때문에 현재 수증기량에 많이 영향을 받는다라고 했었죠. 이슬점이라는 게 현재 수증기량 자체가 많이 변화가 없기 때문에 이슬점이 거의 동일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알겠죠? 이러한 내용, 요 그래프 분석하는 것도 우리가 본 개념 진도 강좌 때 좀 더 열심히 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는 이제 맑은 날뿐만 아니라 흐린 날도 함께 비교를 할 거예요. 오케이. 자, 그래서 이렇게 해서 살펴봤고, 자, 마지막 개념으로요. 이제 구름 생성 한번 보도록 할게요. 구름 생성은 어떻게 될 것인가? 구름은요, 저 높은 곳에 있는 물방울이야. 물방울은 도대체 어떻게 저 위까지 올라간 것이 되는 걸까? 자, 위에까지 어떻게 올라갔느냐. 일단은 볼게요. 일단은 수증기가 위로 올라갑니다. 물방울 자체가 벌써부터 얘가 떠가지고 막 위로 날아가는 것이 아니라 일단은 수증기 형태로 위로 올라가는 현상이 나타나요. 그래서 공기가 상승한다는 거야. 우리 대륙권이니까 당연히 공기가 상승하는 현상이 나타나겠죠. 그럼 그 공기 안에는 당연히 그 안에 들어있는 수증기가 분포한다는 거야. 그러면 그 수증기가 높은 하늘까지 올라가게 되면 물론 하늘 높이 높은 부분이 추워서 그런 경우도 있지만 얘가요 어떤 현상에 의해서 온도가 낮아지냐면 단열 팽창에 의해서 온도가 낮아진다는 거야. 단열 팽창이라는 단어 꼭 기억해 주세요. 단열 팽창. 단열 팽창이 뭐냐면 열 자체를 우리가 특별히 가해주지는 않는 거야. 근데 얘네가 원래는 무언가의 부피가 커지려면 열을 가해줘야지 커졌잖아. 기체도 그렇고. 열 가해주면 기체 막 빵빵해지지? 그지? 그런 것처럼 원래는 열을 가해줘야지만 부피가 커지는데 열을 굳이 우리가 가해준 거 아니죠. 얘는 그냥 단지 높이만 높아진 거야. 근데도 얘네가 어떻게 되느냐? 단열 팽창. 즉 열을 안 가해줘도 지네들 내부에서 알아서 열을 막 써버리는 거지. 열을 써버려서 부피가 빵 하고 커졌어. 그럼 이미 열을 썼기 때문에 지네들 자신의 온도는 낮아집니다. 그래서 온도가 더 많이 하강되는, 기온이 하강되는 현상이 나타나요. 응결을 된 만큼. 응결돼서 막 거의 얼 정도도 되는 거야. 공기가 상승해서 단열 팽창이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기온이 그래서 하강되면서 어떻게 열을 빼앗기니까 당연히 응결 현상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슬점에 도달한다는 거야. 이슬이 되기 시작하는 그 온도. 그죠? 이슬점에 도달해서 수증기가 응결되면서 구름이 형성이 된다. 저 위에서 물방울이 막 형성이 된다는 거야. 사실은 그래서 막 별건 아닌데 용어들이 막 새로운 것이 나오니까 굉장히 조금 난해한 표정이 있지만 너무 어려워하지 마시고요. 이것도 초등학교 때 다 했던 거예요. 단열 팽창이라는 용어 자체도 썼긴 썼을 것 같아. 썼던 것 같아요. 자, 근데 좀 이해하기가 힘들었겠지만 이제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 친구들이 다 컸기 때문에 단열 팽창돼서 온도가 하강되면서 구름이 생성.
구름의 생성 과정 굉장히 또 중요하니까요. 잘 알아두시고요. 구름이 생성되는 경우에요. 네 가지 경우를 예를 들어 봤는데 구름이 어떻게 해서 생성이 되느냐? 공기가 무조건 하늘 위로 올라가면 다 생성된다고 보면 돼요. 오케이? 그래서 산 근처에서는 구름이 굉장히 많죠? 산 할아버지 구름 모자 썼잖아. 그지? 걔네들이 왜 그러느냐? 바로 산 타고서 얘네가 공기가 자꾸 올라가기 때문에 구름이 많이 형성이 됩니다. 또는 저기압 중심으로 공기가 모이게 되면은 위로 상승하게 됩니다. 저기압 중심에서는 아무래도 구름이 많이 만들어지면서 날씨가 흐려져요. 저기압. 지표면이 불균등하게 가열되게 되면은 역시나 또 공기가 갑자기 상승하게 되면서 막 소나기가 내릴 확률이 높고요. 따뜻한 공기와 찬 공기가 만나게 되면은 또 찬 공기가 따뜻한 공기의 그 열기를 막 빼앗아 가면서 갑자기 응결될 수가 있습니다. 따뜻한 공기가 타고 올라간다든지 또는 밀려난다든지 해서 위쪽으로 올라갈 수가 있어요. 올라가면 자동적으로 구름 생성. 알겠죠? 그래서 상승하는 경우들을 우리가 함께 살펴봤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강수 이론인데요. 강수 이론 두 가지만 살펴보고 오늘 이 시간 내용은 마칩니다. 자, 좀만 참으세요. 자, 첫 번째는 바로 병합설이 되겠습니다. 병합설. 병합된다. 뭔 뜻일까? 합쳐진다라는 뜻이죠. 그죠? 병합설은요. 저위도 지방에서 일어나게 되는 이런 비가 내리는 그 이론이에요. 근데 이거는 이론일 뿐, 막 정확하게 막 저위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딱 이 병합설로 이루어진다. 병합설로 비가 온다. 이런 것은 아니고요. 대략 이렇다라는 것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저위도 지방은 아무래도 좀 온도가 높기 때문에 얘네가 물방울로만 이 구름이 막 형성이 되어 있어. 그래서 그 물방울들이 점점 충돌하고 합쳐져서 무거워지게 되면 후두두두두 내리는 거죠. 그죠? 그게 이제 바로 병합설이 되는 것이고, 그 다음은 빙정설이에요. 빙정설. 얼음 빙자겠죠. 그죠? 얼음이 되는 거야. 어느 지역에서 많이 이제 형성이 되느냐? 중위도 또는 고위도, 추운 지방에서 많이 이러한 빙정설에 의해서 비가 내린다는 거예요. 강수 이론. 빙정설. 빙정이 수증기가 달라붙어서 크기가 커져서 무거워져서 그대로 떨어지면 눈이고요. 떨어지다가 녹으면 비가 내린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중위도 지방이기는 하는데 되게 더운 여름에는 막 이런 빙정이 있을까? 없을 확률이 더 높겠죠. 뭐 병합설로도 살짝 내리다가 뭐 이런 식으로도 내리다가 왔다 갔다 하겠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그래서 이런 강수 이런 두 가지로 나눠볼 수 있다는 것도 우리가 함께 이 단원에서 정리가 들어갈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이 시간 우리 또 용어들 함께 살펴봤고요. 그러면 문제 간단히 또 풀어볼게요. 자, 그럼 지금부터 문제풀이로 또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A에서 D층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바로 이제 기권에 해당하는 건데요. A, B, C, D 이렇게 해서 나와 있습니다. 자, 1번. A층에서는 기상현상이 나타납니다. 우리 A층은 대류권이죠. 기상현상 나타나고요. 2번. A층에는 전체 공기의 75%가 분포합니다. 맞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구간. 3번. B층은 안정한 층으로 비행기 항로로 이용되는 거. 성층권. 맞죠? B층. 4번. C층 대류현상과 기상현상이 함께 일어납니다. C층은요. 중간권인데요. 대류현상이 나타나기는 하는데 공기가 별로 많이 없고 수증기 자체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거의 없기 때문에 기상현상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죠? 기상현상이라는 것 자체가 나타나려면 수증기가 많이 존재해야 돼요. 근데 그것이 존재하지 않죠. 그죠? 공기도 많이 없는데 수증기가 있겠어. 이거는 옳지 않은 거.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D층은 열권이죠. 낮과 밤에 일교차가 크게 나타난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옳지 않은 거 4번. 자, 그 다음 2번. 그림은 지구의 복사평형을 나타낸 거예요. 복사평형.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 기억. 지구가 직접 반사하는 태양 복사 에너지의 양은 30%이다. 직접 반사 여기 적혀있죠. 요거 30%였던 거 기억나죠? 그죠? 요거 30, 대기와 구름에 흡수되는 거 20, 지표면에 흡수되는 거 50 해가지고 얘네들은 70. 니은 대기와 구름에 흡수되는 태양 복사 에너지 양 B는 20%이다. 요것도 맞네요. 디귿 지구가 흡수하는 태양 복사 에너지의 양이 방출하는 지구 복사 에너지 양보다 많다. 흡수하는 양이 방출하는 것보다 더 많으면은 얘네가 언젠가는 계속해서 쌓이게 되면서 더 뜨거워질 거야. 그건 아니죠.
계속해서 평균 기온을 대략 유지하고 있다는 것은 얘네가 방출하는 거, 그 다음에 받는 거 다 똑같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 틀렸기 때문에 기억과 니은이 정답은 4번으로 해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3번. 다음 공기 중에 수증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1번. 포화 수증기량은 온도가 높아질수록 감소한다. 포화 수증기량은 온도가 높으면은 더 많이 들어갈 수가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거는 틀렸네요. 옳지 않은 거 바로 1번이 정답이 되겠고요. 2번. 이슬점은 공기 중에 수증기량이 많을수록 높아진다. 이슬점. 공기 중에 현재 수증기량이 많을수록 그 이슬이 되기 시작하는 온도가 높다라고 했었죠. 그죠? 은결의 대표적인 예로는 안개, 이슬, 구름 등이 있다. 맞고요. 4번. 은결은 공기 중에 수증기가 물방울로 변하는 거. 맞고. 5번. 포화는 공기가 수증기를 최대한 포함하고 있는 상태를 이야기를 한다. 포화 상태. 다 맞네요. 그래서 옳지 않은 건 정답 3번으로, 1번으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3번 문제였고요. 1번이에요. 다음 정답이. 자, 그 다음에 4번. 표는 기온과 포화 수증기량의 관계를 나타낸 것이 되겠고요. 현재 온도가 25도인 공기 3kg 속에 36g의 수증기가 포함되어 있대요. 자, 이때 이 공기의 이슬점과 상대 습도로 오른 것은 어느 것입니까? 자, 지금 여기에서 3kg이야. 근데 지금 이 표는요. 포화 수증기량 해서 기준이 되는 거 1kg에 몇 그램 들어있느냐라는 거죠. 그러니까 얘도 마찬가지로 1kg에 몇 그램 들어있느냐로 변신시켜줘야 돼요. 3으로 나눠주게 되면 12g 지금 들어있는 거죠. 25도씨 온도에 12g 들어있어. 12g. 그럼 아직 포화 상태는 아니지. 그렇죠? 자, 그러면 여기에서 얘의 이슬점은 언제야? 12g. 이슬점이 언제예요? 어디서부터 이슬이 생길 수가 있어? 얘는 딱 그 포화 수증기량에 딱 정확하게 맞아떨어지는 여기가 있죠. 12g. 15도 여기에서부터 이슬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맞나요? 그래서 이슬점이 몇? 15도. 12g 딱 하고 들어갈 수 있으니까. 오케이? 여기서부터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슬점 15도 맞고요. 상대 습도는 어떻게 구하느냐? 상대 습도는 지금 12g 들어있는데 20g 지금 들어있을 수 있는 거죠. 25도씨의 현재 온도니까. 20g 들어있을 수 있는데 지금 12g 밖에 없어. 포화 수증기량 분의 현재 수증기량 곱하기 100 하게 되면 5 하니까 60. 이렇게 해서 60% 고를 수가 있습니다. 정답은 그래서 4번이 되겠네요. 이런 식으로 우리가 수증기량에 대한 내용과 그 다음에 이슬점 이런 것들을 또 한 번에 풀어볼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 해서 오늘 이 시간 마치도록 하고요. 우리가 이렇게 기권에 대한 내용과 수증기 이 부분에 해당하는 내용을 오늘 이 시간에 좀 살펴봤는데 다음 시간에는 기압에 관련된 내용과 날씨에 관련된 내용을 한 번 더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 시간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요. 우리는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